한국이 졌습니다.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외환위기로 나라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세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을 넘은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끝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90년 동안 지배하던 조선업,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일본이 틀어쥐던 반도체 소재,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가 100년 동안 독점하던 세계 문화시장, 한국이 뚫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연구한 일본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왜 한국은 경고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한국을 얕본 자들은 전부 끝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응원해주세요. 교수님, 왜 한국은 경고를 하지 않나요? 제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강의실 맨 뒷자리 23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 손을 들고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었다가 조용히 다물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한 시간이요. 논문 200편, 저서 12권, 도쿄대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학을 가르친 세월이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저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히로시입니다.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평생을 한국 전문가로 살아온 제가 사실은 한국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한국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어도 구사하고 조선시대 역사부터 현대경제까지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학회에서는 한국 전문가로 불렸고 일본 정부 자문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을 설명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였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쥐고 있던 품목들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꺾이겠구나. 논리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도 없었고 자체 기술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외교적 항해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협박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체념으로 읽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조용할 수밖에 없겠다고.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작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모니터에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저는 그 자막을 3번 읽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국산화였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시간 안에 90% 점유율로 틀어막았던 소재를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척, 무너진 척, 그 사이에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자의 질문이요. 교수님, 왜 한국은 경고를 하지 않나요? 저는 그 질문에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연구한 한국은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겨울,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술조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너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외환위기로 휘청이고 있었지만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 경제의 붕괴를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을 헐값에 사들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빠르게 성장했어도 기초가 약한 나라는 결국 이렇게 된다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택시기사도 호텔 직원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활기차다고 들었던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고 신문 가판대마다 굵은 글씨로 위기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였습니다. 돌반지였습니다. 금목걸이, 금시계, 집 안 어딘가에 넣어뒀을 금부치들이었습니다. 국가에 기부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솔직히 픽 웃었습니다. 감동적이긴 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나라 빚이 얼마인데 반지 몇 개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조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구제금융 상환에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릴 것이다. IMF가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긴 조기 상환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22억 달러. 반지 몇 개 모아서 뭘 하겠냐고 비웃었던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위기를 겪는 동안 삼성이 버텼습니다. 현대가 버텼습니다. LG가 버텼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에 이 기업들은 군사를 빼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채비를 갖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더 불편했습니다. 경제학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다는 게 그것도 수백만 명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서구의 어떤 경제 모델에도 이 변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회성 현상.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때는 2000년대 초였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지인이 술자리에서 씁쓸하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한테 밀렸어.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싼 맛에 이긴 거겠지. 품질이 아니라 가격으로 승부한 거라고. 그게 제 세 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제대로 들여다본 건 한참 뒤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1970년대 초 현대가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당시 상황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도크도 없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은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가 수주를 요청했습니다. 배를 만들 조선소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정주영은 지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리바노스가 어떻게 믿냐고 하자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거기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지금 배를 못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리바노스는 수주를 줬습니다. 그 이후가 더 놀라웠습니다. 현대는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생산에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땅을 파고 도크를 세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선박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3년 만에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완성됐습니다. 당시 일본과 유럽 조선업계의 반응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험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망할 거야.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비웃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가 됐습니다. 단순히 1위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기술력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선박들입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대부분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조선업은 사실상 경쟁에서 이탈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이마바리 조선. 한때 세계 정상이었던 이름들이 한국에 밀려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가격 경쟁의 결과다. 한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이긴 거다. 기술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 결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LNG 운반선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특수 단열 기술,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정밀 설계. 이건 수십 년의 기술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걸 준비한 걸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저는 IMF 때도 이 패턴을 봤습니다. 조선업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2번 겹친 거라고. 특수한 사례들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세 번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소재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일본의 계산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흔들리고 결국 한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그 계산이 맞다고 봤습니다. 주변 동료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한국이 움직일 거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유감 표명 수준이었습니다. 격앙된 항의도 없었고 맞대응 보복 조치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 분석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을 받으면 나라 안에서 들끓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기업들이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고 언론이 매일 위기를 보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매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지조차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연구실 모니터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국내 기업 불화수소 순도 99.999% 달성. 국산화 성공. 저는 그 자막을 보고 잠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여러 개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진행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대체 소재 개발 완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가지 소재가 동시에 국산화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조선업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한국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동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3가지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봤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위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소리 없이 내부를 결집합니다. 셋째, 상대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에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항의하거나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관세를 매길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재를 직접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규제를 단행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잃었습니다. 압박을 가하려다 오히려 자기 시장이 사라진 겁니다. 규제 이전에 한국이 수입하던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이제 한국산으로 대체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1997년 서울에서 봤던 장면들을 다시 꺼내 생각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결혼반지를 들고 줄을 서던 사람들. 저는 그것을 감동적이지만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이 민족 안에 새겨진 무언가가 표면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개인이 사라지고 집단이 하나가 되는 그 본능 같은 것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고 기회가 왔을 때 단번에 치고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이번 소재 국산화도 똑같았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완성해버리는 것.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치 논문과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분석한 것,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룬 것,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논한 것들이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패턴을 설명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데이터를 연구했지만 한국의 본질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숫자와 통계 뒤에 숨어있는 그 무언가를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제서, 외교 분석서, 정치사. 그런데 이번에 손이 간 건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꺼낸 건 먼지가 쌓인 한국 통사 한 권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읽다가 덮어뒀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몽골이 내려왔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건너왔고, 서쪽에서는 중국이 압박했습니다. 고려시대에만 몽골의 침략이 9차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근대에는 35년간 나라 자체를 빼앗겼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 전쟁이 터져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편히 숨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다가 임진왜란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부산이 함락되고 한양이 무너졌고 왕은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조선의 정규군은 사실상 붕괴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농민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승려들이 싸웠습니다. 유생들이 칼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선 겁니다. 산에서 마을에서 들판에서 일본군을 향해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보급선이 끊기기 시작했고 군대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불편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은 7천량 해전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은 파면되었다가 겨우 복귀한 상태였고 남은 배는 단 12척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330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싸웠습니다. 울돌목 명량이라고 불리는 좁은 해협으로 일본 함대를 유인했습니다. 그곳은 조류가 매우 빠르고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순간 12척이 일제히 돌진했습니다. 330척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왜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배가 12척밖에 없다면 기습이라도 먼저 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지형이 자기 편이 될 때까지, 조류가 바뀌는 그 정확한 순간까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책을 덮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참는다. 준비한다. 기회가 오면 한 번에 끝낸다. 저는 다음 날도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일제강점기 자료를 꺼냈습니다. 35년. 나라를 빼앗긴 시간이었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를 기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이라는 단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한. 저는 이 단어를 학문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라고 정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이 감정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은 억눌린 에너지였습니다. 표출되지 못한 채 안으로 쌓여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순간 분출될 때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향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이 폐허 위에서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 IMF 위기 앞에서 국민이 금을 들고 나온 것, 수출 규제 앞에서 소재를 직접 만들어낸 것,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한이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에너지가 생존과 성취로 방향을 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이 민족은 역사 내내 선을 넘으면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그리고 완전히. 저는 30년 동안 그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걸 안 건 우연이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을 지나다가 소파에 웅크린 딸의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뭘 보냐고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한류 팬이 된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유행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9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90개국.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한국 드라마가 1위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리우드가 100년 동안 구축해온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이한 소재, 자극적인 설정 덕분에 반짝 주목을 받은 거라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숫자들이 그 판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영어권 가수가 빌보드 정상에 오른 건 사실상 처음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한국은 미국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권 국가도 아닙니다. 할리우드처럼 수백 년의 엔터테인먼트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대중문화는 아시아 시장에서조차 일본에 한참 밀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시아 문화를 이끌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J-팝,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 그게 아시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러다 1997년이 다시 나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한국 정부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이 나라가 먹고 살 길은 결국 사람과 콘텐츠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기획사들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을 육성하고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리우드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스펙터클과 액션과 영웅 서사에 집중할 때 한국 콘텐츠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었습니다. 가족관계, 계층, 상처, 회복. 보편적인 감정을 한국적인 방식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미국 시청자도 브라질 시청자도 프랑스 시청자도 같은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이 더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전통적인 배급망을 가지지 않아도 전 세계에 직접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할리우드가 극장 배급망을 지키는 동안 한국 콘텐츠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타고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할리우드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시장 판도가 바뀐 뒤였습니다. 저는 딸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아까 보던 드라마 아직 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그런 걸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 이야기잖아요. 화려한 것도 없고 폭발도 없는데 자꾸 보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람 이야기. 수천 년 동안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해온 민족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 안에 쌓인 감정의 두께가 달랐던 겁니다. 할리우드가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조선업도 IMF도 소재 국산화도 그리고 K 콘텐츠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과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끝까지 봤습니다. 한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논문을 쓰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2003년 저는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자동차의 도시였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죠. 방문 일정 중에 현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미국인 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현대차 타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 웃었습니다. 안 타보셨으면 다행이에요. 탈 것이 못 됩니다. 좌중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싸구려. 품질 불량. 오래 못 가는 차. 1980년대 현대차가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초기 품질 문제가 워낙 심각했던 탓에
한 번 박힌 이미지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를 샀다가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식사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5년 후였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월스트리트가 흔들렸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GM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크라이슬러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도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누구도 차를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현대차를 구입한 뒤 1년 안에 실직하면 차를 반납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약금도 없었습니다. 신용점수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면 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런 보증을 내걸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계산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실직자 비율, 차량 반납 확률, 중고차 회수 후 손실 규모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실제로 차를 반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계산된 승부였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이 붕괴하는 동안 현대자동차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 매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잃어도 돌려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구매를 이끌었습니다. GM과 포드가 혈세로 구제금융을 받는 동안 현대는 시장 점유율을 키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그 임원이 비웃던 그 회사가 위기의 한복판에서 혼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나중에 자료로 접하면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선업이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배를 수주하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었던 그 방식. 현대자동차도 똑같았습니다. 남들이 움츠러드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전부를 걸었습니다. 상대가 방심한 그 틈에 조용히 치고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서요. 한때 싸구려 차라고 비웃음을 사던 그 회사가요. 비웃음을 들을 때 현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품질을 올렸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집요하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단번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2003년 디트로이트 식사 자리에서 따라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현대를 비웃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1983년 일본 반도체 업계는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텔조차 메모리 사업에서 일본에 밀려 철수를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곧 일본이었고 일본은 곧 반도체였습니다. 그 시장에 한국이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 업계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무모하다. 저는 당시 자료들을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일본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설령 만든다 해도 우리를 따라오려면 20년은 걸릴 거야. 비웃음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장비를 수입하고 OEM 방식으로 남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삼성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배울 것은 배우고 훔칠 수 있는 건 훔치고 안 되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삼성을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1990년대 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디램 세대 교체였습니다.
이 순간 삼성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술에 안주하는 동안 삼성은 다음 세대 기술에 이미 투자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장이 바뀌는 그 순간 삼성은 단숨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을 놓친 겁니다. 저는 이 역사를 추적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이었습니다. 330척 앞에서 12척으로 기다렸다가 조류가 바뀌는 순간 단번에 돌진한 그 전술. 삼성도 똑같았습니다. 시장이 바뀌는 그 순간 기회의 조류가 바뀌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전부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에서 압도적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괴멸했습니다. 히타치 반도체는 사라졌고 NEC 반도체는 합병됐고 도시바 메모리는 외국 자본에 매각됐습니다. 20년이 걸릴 거라고 비웃던 나라가 30년 만에 일본 반도체 산업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1위를 하겠다는 공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삼성을 두고 조용한 암살자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방심한 순간에 한 번에 끝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삼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랬습니다. 조선업이 그랬습니다. 소재 국산화가 그랬습니다. K콘텐츠가 그랬습니다. 전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집요하게 준비하다가 기회가 오면 전부를 겁니다. 저는 이게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의 DNA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조용한 암살자.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화장품 이야기를 꺼낸 건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화장품 써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화장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딸은 한국 드라마도 봤고 이제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유행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면세점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면세점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사나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로레알도 시세이도도 에스티로더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계 화장품 시장의 구도는 명확했습니다. 프랑스의 로레알, 미국의 에스티로더, 일본의 시세이도. 이 세 축이 세계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아시아 시장에서조차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일본 화장품이 아시아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 제품은 저가 시장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화장품을 밀어내고 한국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업계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레알처럼 광고에 수천억을 쏟아붓거나 백화점 1층 황금 매대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혁신이었습니다. 달팽이 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마스크팩, 에센스. 기존 시장에 없던 제형과 성분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형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레알도 에스티로더도 쿠션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표준을 만든 겁니다. 둘째는 SNS였습니다. 전통적인 광고 채널을 우회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닿았습니다. 수천만 팔로워를 가진 뷰티 유튜버 하나가 한국 제품을 소개하면
그날로 해외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형 유통망 없이도 거대한 광고 예산 없이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직접 닿을 수 있었습니다. 로레알이 이 흐름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한국 브랜드들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여기서도 그 패턴이 보였습니다. 강자가 지키고 있는 정면을 피해서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는 순간 단번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K-드라마가 할리우드를 우회한 방식, K-팝이 기존 음반 시장을 우회한 방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강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그 한국 화장품 어떤 게 좋아? 딸이 잠시 놀라더니 이것저것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저의 현장 정보원이 된 셈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화장품이 왜 좋은지 알아요? 그냥 피부한테 진심이에요. 피부한테 진심이다. 저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마케팅도 화려한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한국이 어느 분야에서든 결국 앞서 나가는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폴란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건 뜻밖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동료 교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히로시, 한국 무기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무기요? 저는 솔직히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들고 배를 잘 만들고 드라마를 잘 만든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기라니요. 왜 묻느냐고 했더니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금액으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이걸 만들었지?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 무기에 의존해온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제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1970년대 자주 국방을 선언하고 미국 기술을 흡수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누가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도 꾸준히 집요하게.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발사속도, 정확도.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았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꼽혔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빠른 납기도 강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가 이해됐습니다. 전쟁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납기가 길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 후 빠른 시간 안에 실제 무기를 인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세상에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내수 시장에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는 순간이 온 겁니다. 폴란드뿐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한국산 보병 전투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이집트, 인도,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산 무기가 조용히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놀라운 나라야. 그가 답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자라는 거지?
저는 그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결과가 먼저입니다. 경고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선언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세상이 알아채기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자동차도 문화도 화장품도 그리고 무기까지. 한국은 어느 분야에서도 먼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세계 1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예고 없이.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논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재 한쪽에 쌓인 30년치 연구물들이었습니다. 제가 쓴 한국 관련 논문만 200편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 한국의 외교 전략, 한국 기업의 경쟁력 분석.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씩 다시 읽어내려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통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 그 통계 뒤에 어떤 힘이 있었는지를 저는 단 한 편의 논문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을 연구했지만 저는 한국의 데이터만 봤습니다. 한국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한 것을 저는 정책의 성공으로만 분석했습니다.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된 것을 원가 경쟁력의 결과로만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정부 지원의 산물로만 해석했습니다. 전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맞지도 않았습니다. 본질의 절반도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5가지를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숙명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위치에 놓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쪽엔 북한과 중국, 동쪽엔 일본, 서쪽엔 중국 해군. 어느 방향을 봐도 강대국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범한 일입니다.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한국인들의 위기 감지 능력과 생존 본능은 DNA 수준으로 각인됐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압축 성장의 유산입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서구가 2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한 세대가 해냈습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지만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미 가장 극적인 변화를 몸으로 겪어낸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적 결속입니다. 한국은 단일 언어, 단일 문화권의 나라입니다. 위기가 오면 내부 분열보다 결집이 먼저 일어납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그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수백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쌓아올린 공동체의 감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의 승화입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채 안으로 쌓여가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성취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됐고 외환위기의 굴욕이 글로벌 기업의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년의 한이 K 콘텐츠라는 형태로 세계를 울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열망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위기 앞에서 정부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힘이 생겼습니다.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금모으기 운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퍼진 것도 결국 이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5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5가지가 한데 얽혀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정학적 압박을 받는 나라는 많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30년치 논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전부 다시 써야 했습니다. 아니, 다시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됩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그 조용함 뒤에서,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경고 없이, 협상 없이 한 번에 끝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눈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강단에 서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도쿄대 국제관계학과 대강의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 학기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학기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범위를 안내하고 핵심 개념을 요약하고 다음 학기를 예고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강의 노트를 덮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잠시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이요. 중국 아닌가요? 러시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식 웃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두렵냐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력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군사력이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잠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두려운 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두려운 건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92년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였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기다렸다가 끝낸 이야기. 1997년 외환위기 때 결혼반지를 들고 나온 수백만 명의 이야기. 경험도 없이 배를 수주하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든 이야기. 수출 규제를 당하자 1년 만에 소재를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 할리우드가 100년간 지배하던 세계 문화시장에 조용히 들어와 판을 뒤집은 이야기. 학생들이 점점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참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방심한 순간, 기회가 온 그 순간에 전부를 겁니다.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에게 계속당한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면 약한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용함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방심한 그 시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더 치밀해졌습니다. 빼앗길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한 시간이요. 그런데 저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봤습니다. 숫자로 보지 않고, 통계로 보지 않고,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힘을 눈으로 본 겁니다. 선을 넘으면 끝납니다. 경고는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한 번에 끝냅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가장 오래 연구한 사람이 가장 늦게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칠판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세 글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3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